네, 토마토 모닝쇼의 최종 투자 전략 시간 오늘장 모닝 시작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시간은요 토마토 투자 클럽의 권혁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금요일 날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 약간 오르긴 했습니다. 근데 약간 그렇게 뭐 시원하진 않았었기 때문에 시장 마감 상황 좀 브리핑 부탁드립니다. 네, 좀 시원하지 않았죠. 이제 지수를 보면 이제 저번 주 내내 힘들다가 네. 금요일에 이제 좀 살짝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분 좋은 반등은 아니었죠. 이게 8월 중순부터 거의 2주 동안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3,200포인트까지 올려놨던 그랬죠. 걸 네, 거의 한 맞아요. 3일 만에 다시 3,100포인트로 돌려놔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반등이 금요일에 나오긴 했는데 첫 번째로 반등이 크기도 적었죠. 두 번째로 뭐 거래량이 실리지도 않았습니다. 거래량도 크게 없었고 네. 세 번째로 시총 상위주들도 역시 뭐 보합권이거나 반등이 없거나 오히려 꺾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시장의 반등을 그러니까 바닥을 찍었다라고 하기에는 아직 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등은 나왔지만 시총 상위주들도 사실 뭐 삼성전자 뭐 0% 보합권이었죠. 그랬죠.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는 살짝 반등 나왔었지만은 현대차, 기아, 뭐 현대모비스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나름 힘을 좀 실어서 떨어져요. 그러니까 기아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뭐 4%, 3% 이런 식으로 떨어졌는데 여기가 좀 하락한 이유는 두 가지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 코로나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 수급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 거.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쪽에서도 그 유니셈이라는 반도체 후공정 업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코로나 때문에 인명 피해가 나왔었고 그러면서 가동 중단됐었죠. 지금도 가동 중단 중인데 여기도 그 차량용 반도체 전체 비중에서 한 12% 정도 차지를 하다 보니까 또 이슈가 됐었던 건데 네. 이 유니셈이 그 독일 인피니온에 또 공급을 합니다. 인피니온이 또 차량용 반도체 그 글로벌 시장 캐파 점유율이 세계 1위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인피니온이 이 반도체 그러니까 부품사로 이게 반도체가 부품사로 가서 그게 또 이제 현대차로 납품이 돼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현대차 아산 공장도 멈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연쇄작용 때문에 하락이 재료가 됐는데 일단 이게 기아차에는 직접적인 하락의 재료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기아가 또 4%씩 하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두 번째 하락의 재료라고 보면 되는데 애플카 이슈죠. 그렇죠. 기아도 역시 연초부터 애플카에 대한 그 위탁 생산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애플이 멈춰 있었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자동차 개발 공장, 그러니까 자동차 개발 연구소에 대한 복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복원이 되면서 자동차 부품 업체들을 상대로 그러니까 RFQ 그러니까 이 견적 요청서도 받았잖아요. 보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RFQ 보내면서 직접 개발한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이 기대감도 소멸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같이 떨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예. 사실 그 기대감은 연초 이후에 충분히 꺾였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 번 떨어진 거죠. 그런 그러니까 이게 거군요.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이렇게 건강한 상황은 아니라는 걸 좀 대변하는 모습이고요. 네. 그러니까 그래도 LG전자라든가 LG노텍은 좀 반대로 좀 3%대 좀 좋은 흐름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LG전자도 이제 전장화에 대해서 정말 오랫동안 투자를 해온 상황이었고 진심으로 투자를 해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점이 LG전자를 단순 가전 기업에서 이 전장적으로 인식해주는 그런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봤었는데 네. 일단 애플도 지금 다른 완성차 업체들에 대비해서 완성차 업체들이 지금 정말 빠르게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역시나 애플도 좀 기존 공급망을 활용할 거라는 그런 시장의 판단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이노텍도 마찬가지로 LG노텍도 매출 비중이 지금 애플량 매출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17년도에 50%였던 게 계속 늘어나면서 올해 1분기 기준으로 70% 정도 찍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도 LG 이노텍도 지금 TFT 만들면서 베팅을 했었던 이유가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건데 네. 어찌됐건 간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좀 핵심 협력사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LG 이노텍은 또 이번 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에 아이폰 13 예, 그 공개가 되면은 이것도 이슈가 또 지속될 거라서 역시나 좀 지속해서 좀 보시자 말씀드리겠고 네. 이렇게 애플카가 좀 부품 쪽에도 동력을 줬는데 이제 소재 업체 쪽에도 역시나 좀 기대감 생기면서 대표적으로 그 에코프로비엠이 또 좋은 흐름 나옵니다. 물론 좋은 리포트들도 나왔지만은 사실 목요일에 에코프로비엠이 10조 수주 나오고 나서 예. 좀 15% 정도 갭 띄우더니 쫙 하락하잖아요. 쫙 차익 매물 양매도 나오면서 쫙 빠졌었는데 예. 그런 좋지 않은 흐름에서 사실 그때 시총이
에코프로비엠이 7조 정도 됐습니다. 7조 정도 됐고 수주가 10조 나온 거고 3년 기간이라면은 사실 상한가가 도 이상하지 않은 재료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예, 근데 10조면은 1년 기준으로 3.3조고요. 3.3조면은 양극재가 그래도 10만 톤 이상 나오는 규모예요. 양극재 10만 톤으로만 잡아도 배터리가 사실 대략 70기가와트시 정도 나옵니다. 70기가와트시 정도가 커버가 되면은 SK 이노 쪽이니까 그 조지아 공장, 1, 2 공장 합쳐도 20기가와트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포드 JV 공장, 네. 그거 생각해 보더라도 거기도 이제 배터리 한 60기가와트시 정도면 충분히 커버가 되니까요. 여기도 충분히 다 커버가 되죠. 그렇죠. 근데 제가 앞서서 이제 그 1년에 10만 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중요한 건 23년 기준으로 에코프로비엠의 그 NCM 생산 캐파가 한 6만 톤 정도 잡힙니다. 예. 그러면 한 4만 톤이 모자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7월 초에 이미 그 유증 계획 공시를 발표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미국 증설에 대한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 구체화될 거다라고 제가 그 목요일 그 돌직구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네. 내용만 봤을 때는 앞으로의 모멘텀도 충분히 더 기대되는 상황이고 그러게요. 앞으로 또 24년 이후에 발주라고 하면 또 내년부터 더 기대되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정말 긍정적으로 상황을 볼 수 있었었는데 목요일 날 그 배터리 쪽의 2차 전지 쪽 분위기를 봤을 때는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최고 고점에서 이렇게 쫙 차익 매물 빠지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고점을 알리는 분위기 좀 이런 식으로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외인 기관 차익 매물 쫙 나오면서 빠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목요일 방송에서 그래도 그렇게 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던 게 이렇게 좋은 상황에 좋은 모멘텀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어느 정도 중요한 건 시장이 이런 식으로 좀 판단을 하면 답이 없다. 시장의 상황을 좀 봐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군요. 근데 목요일에 갑자기 애플카 이 이슈가 애플카가 직접 개발한다라는 내용 나오면서 금요일이죠. 네. 금요일에 갑자기 이렇게 부품이랑 소재 업체 쪽으로도 장기 공급 계약 기대감이 좀 부각받으면서 여러 리포트들과 함께 다시 또 강한 매수세가 반등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저렇게 목요일에 수주 공시 나오면서 빠졌죠. 그렇죠. 그리고 금요일에 애플카 이슈 나오면서 뜨니까 다시. 그러니까 이게 올랐던 이슈가 겉으로 보이는 상승 이유는 이 애플카가 이제 메인 이슈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네네. 근데 실질적인 건 이 대규모 수주 공시가 앞으로 좀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게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서 좀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군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에코프로 BM뿐만이 아니라 뭐 LNF라던가 퍼스트케미칼 다른 같은 소재. 쪽도 역시 이런 수주 나올 수 있겠네라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이어서 가져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네. 네. 그렇다면 지금 좀 잠재적인 복병으로 좀 하나만 모니터링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중국의 LFP 특허가 이제 끝납니다. 그게 이게 뭡니까? 끝나면은 이게 인산 리튬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는 이제까지는 특허료를 내면서 예. 중국에만 판매하는 조건이었거든요. 이게 그런 조건이었다라고 하면은 앞으로는 이제 이게 끝나서 이제 막 팔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LG 화학도 갑자기 뜬금없이 LFP 진출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 어찌됐건 간에 LFP가 주행거리는 짧죠. 주행거리는 짧은데, 반면에, 주행거리가 짧은 거는 이유도 말씀드리자면, 이제 철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 이제 에너지 밀도가 안 좋아져서 주행거리가 짧아요. 근데 주행거리는 짧은데 대신에 LFP가 장점이라고 한다면, 뭐 안정성이 있고요. 또 네. 가격이 되게 저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행거리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만큼 인프라 발전 속도가 어느 정도 빠르게 뒷받침되게 되면요. 예. 이 LFP의 시장 점유율도 컨센보다 좀 높아질 수 있어요. 차라리. 예, 그렇게 되면은 이 NCM 같은 경우는 또 기대 점유율이 낮아지면서 주가가 또 선행적으로 꺾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모니터링 꾸준히 하셔야 된다는 거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시장 반등이 좀 제가 앞서서 좀 아쉬웠다라고 좀 말씀드린 부분에 그러셨어요. 있어서 예. 좀 네이버랑 카카오도 반등을 하긴 했지만은 여기도 좀 아쉬웠죠. 그러니까 좀 웃긴 게 네. 금융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PER이 아무리 높아도 한 10배 정도도 안 주는 상황인데 카카오뱅크는 뭐 100배, 200배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라는 건 이제 플랫폼으로 봐야 한다라는 거고 사실 뭐 핀테크라고 해봤자 뭐 30배 정도 받을 정도인데 플랫폼은커녕 지금 규제를 받다 보니까 금융주로 또 규제를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중요한 건 좀 이게 끝이 아니라 또 시작이라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거대 플랫폼 기업을 때리면 때릴수록 표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지금 때리기 좋을 거라는 거고 네. 사실 카카오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또 빌미를 주기도 했고 또 주말에 골목 상권 또 뺀다라는 거 검토한다라고 내용도 네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빌미도 주긴 했지만은 사실 뭐 중국이라던가 지금 또 바이든 정부를 봤을 때도 만만치 않게 이런 흐름을 좀 같이 타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당분간 이쪽은 좀 조심해서 나쁠 게 없다라고 보고요. 딱 그 역사적으로도 한 100년 전쯤이죠. 100년 전쯤에 미국의 석유 산업, 그러니까 그 스탠다드 오일 쪽이 미국이 한 점유율 한 80% 정도 네, 먹었을 네. 때 이때도 정부가 제재에 나서면서 막 공중분해됐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이 딱 이렇게 100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역시 또 역사가 반복되는 그런 비슷한 흐름이나 우려도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대 플랫폼 기업들 좀 당분간 조심하자는 거죠. 근데 이게 트럼프 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게 기업 우선주의였다라고 하면은 예. 분명히 이제 좀 바이든 정부 때부터는 어느 정도 큰 정부 우선주의로 좀 돌아섰는데 이게 코로나 때까지 겹치면서 이런 큰 정부 시대가 좀 더 빠르게 좀 도래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전일 뉴욕 증시에서도 애플이 뭐 3%대 좀 강하게 좀 하락을 했었었는데 이것도 인앱 결제 관련해서 그 반독점 판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지금 글로벌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대선 앞두고 이런 부분이 좀 더 부각받을 거라서 좀 지켜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요. 이런 흐름이 속도의 리스크인 거지 방향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좀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되겠고 네. 그리고 또 규제라고 한다면 그 게임이라던가 뭐 엔터주도 있겠죠. 네. 이런 중국 규제 어찌됐건 같은 규제긴 하지만 이런 플랫폼이랑 일단 결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크래프톤도 이제 코스피 200에 편입되면서 공매도 대상이 또 됐는데 공매도 금액이 무려 1,077억이 나옵니다. 이게 거래 대금의 거의 30% 가까이 이렇게 차지를 했고요. 네. 중국에서도 이 신규 판호 허가를 당분간 안 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그 어디죠? 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쪽에서 나왔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장 초반에 대부분 게임주들이 안 좋았는데 크래프톤도 여기다 공매도까지 겹치면서 거의 6% 가깝게 예. 하락을 했고요. 엔터주 쪽도 마찬가지로 변동폭이 좀 있었는데 엔터주는 사실 여기서 더 하락하면 또 과한 부분이 있다라고 알려드렸었어요. 그러니까 하락한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수급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주문 창구를 보니까 외국인 주문 창구에서 공통적인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엔터 44, 뭐 SM, 하이브, 뭐 YG, 뭐 JYP 다 합쳐서 공통적으로 모건 스탠리에서 매도가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뭐 특별한 입장이 나온 건 없지만요. 이렇게 특정 외국인 증권사에서 집중되는 거라면은 뭐 CFD 계좌라던가 이런 수급적인 이슈가 많거든요. 근데 뭐 사실 이런 게 중국 규제 때문이다라고 하기에도 뭐 사실 이미 나왔던 재료들이고 설득력이 이미 좀 또 없죠. 알고 있던 내용들인데 네. 갑자기 하이브가 장중이 막 9%씩 막 이렇게 급락을 해버리니까 저도 막 찾아봤었는데 뭐 특별한 추가적인 이슈가 있다라기보다는 이런 건 없었고요. 그래서 기존에 이 중국의 리스크가 중국 규제 리스크가 또 한 번 이렇게 빠지게 만든 이유라고 본다면요. 네. 그거는 사실 이거는 센티멘탈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중국 지역의 의존도도 엔터사들이 계속해서 낮추고 있거든요. 네. 매출 비중 보면 계속 낮아지고 있고 원래 시나 기존에도 몰라서.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이브 같은 경우도 일본 비중이 높고 중국이라고 해봤자 한 12% 정도밖에 안 나오고요. 나라 크게 비하면. 네, 그리고 뭐 JYP 같은 경우도 중국 매출 비중이 한 10%가 채 안 됩니다. 그리고 리스크를 다 최소화시키고 있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다른 곳 뭐 SM이라든가 YG도 5% 정도권밖에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중국 규제 우려로 떨어지는 거는 뭐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을 거다. 네. 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애플카와 관련된 자동차 쪽, 그리고 인터넷 관련 종목, 그리고 게임 엔터까지 전방위적인 특징주들을 잡아주셨습니다. 자, 일단 오늘 장 투자자 들어가 볼 텐데요. 속 시원한 반등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좀 나오기가 좀 쉽지 않을까, 아니면 좀 그래도 이제 더 지금이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저는 이번 주 역시 좀 힘들 거고요. 아, 그래요? 오늘도 역시 좀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힘든 장세 될 거라고 봐요. 일단 네. 먼저 뉴욕 증시 3대 지수 다 떨어졌고요. 그랬죠. 다우가 지금 5거래일 연속으로 떨어지고 있고 S&P 500이랑 나스닥도 4거래일 연속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 하락이 가장 하락폭도 좀 나름 컸고 그리고 거래량도 조금 나름 더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바닥이 다가온다라는 기대감도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거래량도 실력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기대감도 있겠지만 역시나 그만큼 전반적으로 좀 안 좋구나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일단 우리 시장은 버틸 수 있다. 어느 정도 그래도 버틸 수 있다라고도 보는 게 예. 3대 지수 꺾이고 뭐 빅테크도 꺾였지만은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오히려 0.76% 올랐죠. 오릅니다. 예. 동시에 우리는 미리 좀 맞았잖아요. 그렇죠. 미리 좀 얻어 맞았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대 더 얻어 맞을 거다라고는 안 보는데 그래도 지금 우리가 먼저 얻어 맞았었던 그
이유랑 예. 그리고 지금 시장이 불안한 그 이유, 그러니까 그 이유가 서로 다른 재료이기 때문에 네. 역시나 시장 불안감은 좀 이어질 거라고 보고요. 음. 간단하게 지금 당장 뭐 자사주 매입에 대한 그 증세 이슈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부채 한도 리스크도 불거지고 있고, 네, 네. 그리고 테이퍼링 속도, 그러니까 뭐 시점은 큰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근데 속도는 문제가 되는데 속도 리스크와 함께 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리스크도 공존하죠.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추석을 앞두고 있는 그 일주일간의 평균 수익률을 보면요. 지난 10년간 데이터를 봤을 때 한 0.7%, 0.6%에서 0.9% 마이너스가 떠요. 근데 원래도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런 우려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고, 그러니까 금요일인가요? 그 바이든이랑 시진핑이 전화 통화했죠. 근데 네. 통화 시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1시간 반 정도? 90분 동안 통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그 직후에 또 바로 나온 내용이 뭐냐면 미국이 중국의 그 산업보조금에 대한 그 보조금에 대해서 조사하는 걸 또 검토한다라는 내용이 또 같이 나와요. 호재 악재 계속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미중 갈등에 대한 우려가 뭐 해소되는 거냐?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약화되는 건 그렇죠. 아니라는 거죠. 결국 미국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나온 또 지표들을 또 말씀드리자면 미국 그 PPI 생산자 물가 지수도 나오는데 전월 대비해서 0.7%, 0.7 높은 거죠. 0.7% 그렇죠. 전월 대비해서 0.7% 상승 나왔고요.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로 치면은 8.3%가 오릅니다. 네. 그러니까 많이 올랐는데 이번 주 화요일, 그러니까 내일 저녁에 이제 CPI 소비자 물가 지수도 발표가 돼요. 봐야죠. 예. 그러니까 이게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이렇게 올랐는데 이렇게 얼마나 소비자 물가 지수로 판가가 전가되는지를 또 그렇죠. 확인해 보게 되면은 인플레가 또 얼마나 이게 또 돋구어지고 있는지 진행되고 있는지가 또 판단이 되게 되는 되죠. 거고 예. 그럼 추석 마지막 날에 있어서 또 FOMC 회의가 우리 추석 마지막 날에 잡혀 있다 보니까 그렇죠. 역시나 이번 주 시장 관망세는 좀 어쩔 수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중국도 PPI가 9% 가량 나왔는데 CPI는 그래도 중국은 뭐 1%대권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근데 지금 미국은 CPI도 지금 높게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미 긴축으로 가기 위해서 뭐 고용 시장은 지금 뭐 이쪽에 있더라도 인플레는 벌써 저만큼 앞서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번 FOMC를 앞둔 상황에서 그만큼 좀 영향이 커지는 상황이라는 거고 또 앞서서 이 FOMC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베이지북이 며칠 전에 발표가 됐잖아요. 그랬죠. 네. 여기서 베이지북을 확인했을 때 그 쇼티지라는 단어만 77번이 나옵니다. 많이 나왔네요. 예. 무슨 말씀 제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번 FOMC에는 그 6월 달에 나왔었던 그 점도표 있죠. 점도표도 이번에는 같이 공개돼요. 그 경제 지표랑 함께 네. 같이 공개되는 게 이번 FOMC인데 저번에 그 13명이 23년도에 점도표 찍었어요. 네. 그리고 22년도가 7명이 찍었죠. 근데 이거 이번에 찍으면 22년도에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내년에 더 긴축으로 그쵸. 간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뭐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예. 이전 FOMC에서 파월이 가장 포커스를 맞춰서 말을 했던 게 금리 인상이랑 테이퍼링은 별개다라는 그쵸. 부분에 있어서 네, 네. 가장 포커스를 맞춰서 선을 거의 그었죠. 스터디를 해줬어요. 네. 스터디를 시켜줬었는데 왜냐하면 그만큼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시장이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해버리기 때문에 나는 지금 테이퍼링을 구체화하는 거지 금리 인상은 별개다. 지금 금리 인상 말하는 거 그렇죠. 아니다라고 네, 좀 네. 확실하게 알려줬다라는 거죠. 그만큼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다른 말로는 유동성 흡수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거고 근데 이번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점도표가 찍히는 FOMC인 거고 네. 앞서서 나온 그 베이지북에서도 또 쇼티지라는 단어가 이렇게 계속 강조가 됐기 때문에 또 PPI도 전월 대비 0.7% 이렇게 많이 상승했고 내일 저녁에 나오는 그 CPI 발표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관망세가 짙어질 거라는 거고 오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전략이라던가 이번 주 전략 또한 무리하게 주식 비중을 늘리지 마시라 이게 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제가 돌직구 방송에서도 저번 주 수요일부터 좀 미리 앞서서 계속해서 저번 주 수요일부터 현금 확보하시라 좀 확실하게 말씀을, 수익 왔죠. 확실한 수익. 드렸었는데 예. 그러니까 무리하게 좀 늘리지 마시라 계속 좀 말씀드리겠고요. 오히려 이렇게 눌림목 줄 때 그나마 좀 매수 관점 가져가 볼 만한 게 이제 신환경 쪽이 역시나 되겠죠. 계속 말씀해 주셨죠. 수소 쪽 한 번 더 업데이트를 예. 한 번 더 해드리자면 예. 처음에는 같이 다 올랐죠. 아니다, 다 같이 오르기 전에 일단 SMR이 떴었고요. SMR 떴을 때 이제 제가 뭐 수소랑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뭐 그레이 수소, 블루 수소, 그린 수소 막 강의해드리듯이 설명을 드렸을 때 네. 설명해드리고 그 다음에 수소 쪽 공략 말씀드리면서 수소 쪽이 이제 다 떴었고요. 다 떴었고 다 뜨면서 이제 멤브레인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분자 전해질막이 강했었는데 네. 동시에 이것과 함께 이제 탄소 섬유 쪽도 같이 가죠. 그러다가 역시나 이제 같이 말씀드렸었던 이동수단으로 운송 방식으로 말씀드렸었던 그 암모니아 쪽도 같이 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남은 거는
특수광 쪽, 이제 니켈 도금 강판이라던가, 그러니까 무게목 광산 같은 거 이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에너지원의 그러니까 이송에서는요, 기존의 이제 용적 광산 같은 거는 뭐 고압이라던가 고온이라던가 그리고 뭐 저온 그리고 내식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번에 그 수소 모빌리티 쇼 있었잖아요, 최근에. 거기서 제가 보니까 부스 크기는 크지 않아서 사람들이 관심은 좀 없었는데 분명한 거는 그 특수광 업체도 거기 부스에 있었고요. 그 특수광 모회사들 보면 상장된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이제 좀 관심 가보시라 좀 말씀드리겠고, 여기를 안 거치게 되면요, 여기 거치지 않으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서 다시 수전의 이슈 나오면서 SMR 쪽 다시 또 부각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수소 쪽이 살짝 스치기만 해도 미래 밸류를 다 땡겨서 차트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쪽도 전략적으로 계속해서 스터디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전략을 짜주셨는데 힘든 장세가 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종목으로 좀 얘기를 들어가 봐서 이 와중에서도 봐야 될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SK케미칼 가져왔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SK케미칼이 지주회사로서 그러니까 지주회사로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지분 가치만 SK 바이오사이언스 지분 가치만 놓고 보더라도 뭐 할인율이 70% 가량 되다 보니까 역시나 주가도 현재 매력적인데 이제는 친환경 사업으로 또 본업 가치도 좀 더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활용 플라스틱 사업이고요. 이제까지는 기계적 재활용 방식이라고 해서 MR 방식이었는데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CR 방식, 그러니까 화학적 재활용 방식으로 이제 상업화가 되고요. 25년까지 이 친환경 제품 비중을 50% 그리고 30년까지 이제 100%로 늘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친환경 사업도 매력적인데 최근 그 대주주죠, 그러니까 SK 디스커버리 쪽에서 9월 1일인가요? 그 지분 추가 매수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16만 주 조금 넘게 장내 매수 해줬는데 되게 많이 해줬어요.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450억 가량 되고요. 그만큼 본업 가치라던가 지분 가치 대비해서 지금 저렴한 상황이라는 거고, 또 저번 주 목요일에 그러니까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포트 편입됐거든요. 교체됐는데 이게 좀 제가 좋아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대형주 말단에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이런 패시브 자금이 상대적으로 이 중형주의 상단에 있는 종목군의 펀드 자금보다 적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는 이 패시브 자금보다 이게 죄송합니다. 대형주 하단에 있는 패시브 자금보다 중형주 상단에 있는 펀드 자금이 좀 더 높게 들어오는 부분이 매력적이라는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이런 친환경 산업에 있어서 장기적인 접근에 있어서도 좀 수급적인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 지나면은 그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그 락업 물량 6개월 그 보호 예수 물량이 또 풀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행동주의 펀드가 그 공문을 보냅니다. SK 케미칼에 너희 이거 좀 미리 좀 매각을 해서 배당금 풀어라고 이걸 좀 공문을 보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지분을 매각을 하고 현금성 자산이 되게 되면은 이 종속회사에서 얻게 되는 지분 가치보다는 시장에서는 이 현금성 자산에 대한 시장의 밸류를 좀 더 많이 주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 또한 지금 당장 좀 지분을 팔진 않더라도 이런 행동주의 펀드가 끼게 되니까 주가 흐름도 긍정적인 기대감이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 좀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좀 가격 전략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 현재가 이하 30만 원 이하부터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27만 원, 목표가 35만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SK 케미칼과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 클럽 권혁 전문가와 함께한 오늘장 모닝이었습니다.